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사별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60대 엄마입니다. 제가 평생 잘한 일이라곤 고생하며 자식 키워낸 게 전부인 탓에 제 소개를 할 말도 엄마라는 말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래도 한때는 나도 사모님 소리 듣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잠시 짧은 시절보다 고생하고 산 세월이 한참 길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 오래전 그때가 전부 꿈 같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중매 결혼을 했던 저는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며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돈 잘 버는 남편 덕분에 고생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부모님 품에서 철없이 살다가 성인이 돼서는 남편 잘 만난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었죠. 넉넉한 형편 덕분에 여유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저는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돈 걱정도 남편 걱정도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 보니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저는 세상이 꽃밭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곤란에 처할지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남편은 빚만 남긴 채 저와 어린 아들만 두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라도 남편이 있었으면 버티고 살만했을 텐데 돈도 없는데 남편까지 없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집와서 여태껏 고생 모르고 살았던 탓에 제가 자력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고생시킬 거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 싶어 먼저 떠난 남편에게 원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아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혼자 버텨야만 했던 저는 안 해본 고생 없이 갖은 일을 하며 어렵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힘들고 더러운 청소일까지 힘들고 고되고 서러웠지만 저는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은 잘 자라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버려서 철도 일찍 든 아들은 제가 일하는 사이 훌쩍훌쩍 자라 있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하고 말도 잘 듣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는 바람에 저는 그런 아들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기특하기까지 한 아들은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렇게 아들 하나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저는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명문대를 졸업한 아들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한다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에 취직까지 시켰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는데 사업하던 지 아버지 핏줄이라도 이어받았는지 몇 년 뒤 아들이 대뜸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작 애 아빠는 너무 어릴 때 떠나버려서 자기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녀석이 말입니다. 저로서는 아들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면 싶었지만 자기가 꿈이 있다니 그걸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얼마 없는 전 재산을 다 털어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줬고, 아들은 그 돈과 퇴직금을 합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며 굳은 일만 하고 산 저는 아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친절한 아들이 몇 번이고 설명을 해줬지만 죄다 컴퓨터의 복잡한 이야기라 머리에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하자면 만보기 같은 건강 관련 어플을 개발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은 그 어렵다는 사업을 묵묵히 고생하며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전 재산 털어준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며 쉬지도 않고 노력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들은 몇 년 만에 직원까지 두며 사업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방 한켠에서 컴퓨터 만지며 머리 싸매던 녀석이 이제는 번듯한 건물에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돈도 잘 벌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도 대기업 직원이라 부족함이 없다 싶었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나니 그 시절 벌이는 벌이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 억소리 나는 연봉을 벌면서 번듯한 사업가가 됐는데 그런 걸 보니 남편을 닮아서 아들도 사업 수완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은 이제 제 고생을 끝내주겠다며 제 노후를 책임질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덕볼 생각이 없던 저는 사지 멀쩡할 때까지 제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 독립해서 떠날 거고 나중에 들어올 며느리 볼 낯을 생각해서라도 자식에게 기대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 아들이 그냥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이나 했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빠져 바쁘게 사는 아들은 누굴 만날 여력도 없어 보여 걱정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아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며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이름만큼이나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정말로 연예인 뺨칠만큼 예쁘고 키도 크고 마음씨도 곱더라고요.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라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그래 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가씨에게도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도 어릴 적엔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부모님 사업이 망하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름이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처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그 뒤로 친척집 전전하고 어른들한테 눈칫밥 먹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결국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돈이 없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왔대요. 저랑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어? 아이, 세상에. 생긴 것만 봐서는 고생 모르고 산 공주님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하고 생활비 벌면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좀 봐주세요. 친구들은 공부하고 청춘을 즐길 나이에 대학도 못 가고 고생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는 그 애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업 실패하고 고생한 스토리가 제가 겪은 일이랑 무척 비슷하다 싶더라고요. 거기다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랑 단둘이 지냈다니 홀로 자식 키워온 저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가씨 얘기를 듣던 저는 젊은 시절의 제 고생이 떠올라 눈물이 아른거렸습니다. 여태 어머니랑 단둘이 어렵게 살아 혼수도 못 해올 형편이라지만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줘야겠다 생각했죠. 아름이네 집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결혼 준비는 아무래도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걸로 타박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유, 그래. 결혼이야 다 각자 형편껏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것보다는 괜히 시집 오는 입장에 아름이가 속상해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게 걱정이구나. 미안한 것 없이 그냥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해놨고 아름이가 워낙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뿐인 자식 결혼시키면서 기분도 내고 싶고 받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는 욕심을 모두 버렸습니다. 혼수도 못 해올 형편이라는데 예물예단할 여력은 더 없겠다 싶어 그냥 바라는 게 없기로 다짐했네요. 어차피 결혼은 아이들끼리 하는 건데 제가 욕심을 부린다 해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끼리 마음 맞춰서 형편껏 결혼 준비를 잘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짜를 잡고 드디어 사돈을 만나게 됐죠. 저와 비슷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에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었네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게 된 사돈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진심으로 반겼던 저처럼 사돈도 그러실 거라 기대했는데 사돈께서는 저희 아들이 어디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지 자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름이 정말 곱게 키웠어요. 애 아빠 사업 망하고 경제적으로 여력은 없었지만 여자로서 늘 사랑받고 대접받게 키웠다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딸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피곤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도 그런 애를 연애도 안 시키고 참 곱게 키웠습니다. 가짜는 연애하다 인생 종치느니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결혼시키려고요. 근데 사위가 제 기대만큼은 아니네요. 아유, 그러세요? 저희 아들이 모자란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아드님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저희 딸에 비해 좀 모자라다는 말이에요. 저희 딸이 워낙 예쁘고 괜찮으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요. 사실 저희 딸 외모 정도면 어디 가서 연예인 대접받는데 이 정도면 변호사 의사들한테도 선짜리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자는 외모가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자 사윗감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김서방을 데려오기에 좀 걱정을 했었네요. 사돈은 자기 딸 정도면 변호사 의사 사윗감을 충분히 봤을 거라며 저희 아들이 아쉽다는 말을 제 앞에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래도 김서방이 워낙 저희 집에 잘하려고 하고 돈은 잘 번다니까 그거 보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돈께서도 저희 딸 괜히 시집살이 시키거나 구박하지 마시고 곱게 대해주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키운 딸이니까요. 예, 그럼요. 저도 아름이 곱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끼리 잘 사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남의 아들이 마음에 안 찬다는 소리는 구태여 왜 하는 건가 싶어 기분이 상했지만 자식 둔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저는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죽 자식이 귀하면 저러실까 싶어 사돈을 이해해 보려 했죠.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아이들은 그 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한다며 제게 신경 쓸 게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는 아들이 돈 걱정 없이 산다지만 그동안 워낙 해준 게 없었던 탓에 아들이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더 늘리기로 하고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 한 산부인과의 병원 청소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후에 가서 간단히 청소만 하는 일이라 어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 없는 일이었죠. 거기 젊고 예쁜 의사 선생님이 유독 친절하셔서 힘든 일이 있을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또래로 보이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청소부인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늘 밝게 인사를 건네주셔서 볼 때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일이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일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 휴게실 오셔서 떡 좀 드세요. 저희 병원 환자분이 떡을 좀 가져다 주셨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식사하셨어도 간식으로 드세요. 그 병원 식구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내 몫까지 나눠요. 나는 괜찮으니까 선생님 다 드세요. 에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는 벌써 다 먹었고 아주머니 드실 만큼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그리고 청소하다가 힘드시면 휴게실 오셔서 쉬시고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아셨죠? 보통 남의 건물 청소를 다니면 무시를 당하는 게 보통 일상이에요. 저도 일하러 간 주제에 대접받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밑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나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매번 너무 착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힘들까봐 걱정해주고 쉬엄쉬엄 하라면서 병원 식구들 쓰는 휴게실까지 열어주셨거든요. 어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예쁜지 저는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저런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저도 곧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 남부러워하면 욕심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라도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네요. 그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준비로 많이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알아서 할 테니 괜찮다는 말만 하고 며느리한테는 혹시 불편할까봐 연락도 못하고 뭔가 도와줄 게 없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 집 사정을 생각해서 예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지만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었던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청소를 하고 잠시 쉬는 참에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애는 제 전화를 별로 반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아름이니? 나다. 그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도 너무 바쁘네요, 어머님.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 니들 하도 바빠 보이는데 뭐 도와줄 건 없나 해서 말이야. 도와주신다고요? 어머님이 뭘 도와주시려고요? 이미 저희들끼리 다 준비했는데 어머님이 뭐 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아유, 그렇지. 내가 도와줄 건 별로 없으려나? 아니, 그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정원이도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름이 너도 이래저래 바쁠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한데 연락을 못했구나. 어머님,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게 뭔데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할 말만 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정환 씨한테 연락하시지. 굳이 정환 씨도 없이 저한테 연락하신 이유가 뭐세요? 어머님, 설마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부담스럽고 불쾌하다고요. 뭐? 아니다. 그 시어머니 노릇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라도 있을까 싶어서 연락한 거지. 아니, 며느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이고, 그 서운하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정말. 어머님, 서운해 하시는 것도 너무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며느리들 중에 시어머니 전화 반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는 거지 엄마가 없나요? 어른 도움 필요했으면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겠죠. 어머님 지금도 이러시는데 제가 불편해서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 도와주고 싶으시면 돈이나 보태주시던가요. 그러냐? 그래, 그렇겠구나. 맞네. 사돈도 계신데 너도 그쪽이 편하겠지.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래. 그럼 나는 정원이 통해서 용돈이라도 보내마. 나는 그냥 노파심에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다. 상견례 이후로 아이들이 바빠 보여 선뜻 연락도 하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통화한 예비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도움 줄 게 없나 싶어 말을 꺼낸 건데 제가 벌써부터 시어머니 노릇하려는 줄 알고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민 반응하는 며느리에 속이 상했지만 그 애도 결혼 준비하려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예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와 저는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의 결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여전히 산부인과 청소 일을 하던 저는 복도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누군가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별스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날 그 목소리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가
제 예비 며느리 목소리랑 너무 닮았거든요. 며느리와 닮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 기울여지는데 그 통화 내용은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온 아이 엄마가 숨겨둔 애인과 통화하는 내용 같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어요. 이제 안정기라서 걱정 안 해도 된대. 아이는 잘 크고 있어, 자기야. 그래. 아무것도 걱정할 일 없다니까. 자기가 나만 믿고 있으면 모든 일은 잘 끝날 거야. 아이도 건강하고, 곧 결혼식도 코앞인데 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또 왜 그래, 자기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내가 설마 자기 버리고 그놈한테 갈까봐 걱정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애초에 내가 그 사람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자기 정말 나 못 믿어? 결혼식만 끝나면 된다니까. 정말이야. 그리고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식 올리고 그때 가서 임신 사실만 밝히면 돼. 어차피 그 사람 나 믿고 있으니까 내 말이면 그냥 믿을 거야. 그러고 애 낳기 전에 빌미 잡아서 이혼하고 아이 양육비랑 위자료로 한몫 받아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거기다 자기 애라 그러면 간 쓸게 다 빼줄 놈이야. 그러니까 우린 조금만 참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올 줄 알고 그렇게 안달이야? 자기는 설마 내가 그딴 놈한테 정말 넘어갔을까봐 그래? 나 그런 남자 취향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얼굴을 따지는지 자기도 알면서. 그리고 그 집 엄마는 또 얼마나 진상인지 여차하면 심호 핑계로 이혼할까 싶어. 아니, 언제는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하라고 상관 안 한다 그러더니 말이 바뀐 건지 나한테 전화해서는 벌써부터 심호 노릇 못해서 안달이라니까? 뭐 말로는 내 걱정돼서 어쩐다 하는데 그래서 걱정되면 돈이나 달라 그랬지. 근데 엄마나 아들이나 둘 다 배알이 없는 건지 내가 짜증내는데도 별말 못하고 끊더라? 하여간 정말 가지고 놀기 쉬운 모자야. 이런 집에 시집가는 나는 행운아 아니야? 뭐 얼마 못 갈 인연이지만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호구는 제대로 잡은 것 같아. 아무튼 지금 나갈 테니까 곧 만나.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와 너무나 똑 닮았지만 그 통화를 하는 사람이 제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라니, 이혼이라니, 호구라니. 대충 짐작해도 상대방을 벗겨먹겠다 작정한 대화 내용인데 그런 대화의 주인공이 제 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었던 저는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얼마 뒤 문을 열고 나온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막히고 놀랍게도 그 여자가 제 예비 며느리가 맞더라고요. 그 애를 보고 기함한 저는 급히 정신을 가다듬었고 그 길로 예비 며느리의 뒤를 밟게 됐습니다. 통화의 내용이 너무나 심상치 않았던 탓에 그 애가 대체 무슨 꿍꿍이를 부리고 있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곧 만나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아들 말고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놈이 누구인지 제 두 눈으로 봐야 했죠.
그렇게 저는 몰래 며느리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큰 길로 나가더니 택시를 붙잡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히 뒷차를 잡아서 탔습니다. 그리고는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죠. 드라마 같은 곳에서나 듣던 얘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그 애를 쫓아가면서도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로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건지 도통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을 애써 지우며 예비 며느리 뒤를 쫓은 저는 어딘가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고 급히 따라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웬 남자가 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그 남자를 보자마자 제가 찾던 놈이 그 놈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리면서도 나 혼자 쫓아가도 되려나 괜히 무섭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의 며느리 배를 어루만지며 자기 새끼를 찾는 그놈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대? 아무 이상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아기는 쑥쑥 잘 자라고 있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아빠가 미안해 아가야. 아빠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 있어주지만 우리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어. 호구 하나 잡으면 우리 가족 행복해지는 거야. 애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애가 벌써 우리 얘기를 듣겠어? 그리고 들으면 또 어때? 사실인걸. 그놈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긴 그건 그렇지. 우리가 속일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역시나 뱃속의 아이는 그놈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하는 속일 사람이라는 것은 제 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차린 저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내 아들을 속였던 건지, 내 아들을 뻐꾸기 애비로 만들려는 저것들의 수작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예비 며느리의 배신을 깨달은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것이 내 아들을 속였다는 걸 생각하니 그년의 멱살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야!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어?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속였어? 순진한 총각 꼬셔서 남의 새끼 벤채로 돈이나 뜯어내려고? 뭐? 양육비를 받아낼 거야? 순진해서 속이기가 쉬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 어머님, 지금 저 뒤쫓아오신 거예요? 그래! 미년이 저놈이랑 통화하는 거 듣고 내가 너 뒤 밟았다. 순진한 내 아들 기만하고 어딜 가나 했더니 얘가 니년 기둥서방이냐? 이게 네가 좋아하는 그 얼굴 취향이야? 너는 애 아빠도 있으면서 남편도 따로 두려는 거야?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누구 목 졸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어? 놓고 얘기하긴 뭘 놓고 얘기해? 이 정도로 죽을 리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이대로 니년을 살려둘 자신이 없어요. 이 아줌마 대체 뭐야? 아줌마 미쳤어? 어디 산모 멱살을 잡아? 그러다 애 잘못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아줌마 죽고 싶어? 내가 누구냐고? 나 전혀 시어머니다.
니들이 등쳐먹으려는 호구가 내 아들이라고! 남의 자식 가슴엔 대 못 받고 괴롭혀 놓고 네 새끼는 걱정되냐? 저는 예비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댔습니다. 어디 입이 있으면 할 말이라도 해보시지 않은 심정으로 멱살을 흔들며 악을 쓰자 고녀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자지러졌고 그 모습에 그녀의 기둥서방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떼놓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저를 정말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제 멱살을 잡아채더라고요. 그놈도 며느리랑 똑같다 싶어서 그놈이라도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환갑이 넘은 제가 혼자 젊은 남자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놈은 저 같은 노인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듯 저를 예비 며느리에게서 떼어내며 거칠게 밀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바닥에 패대기 쳐졌고 그 순간 그놈이 높게 손을 들어 올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애벤 여자를 건드렸다고 저한테 분풀이를 하려는 거겠죠.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지가 성질인지 황당했지만 혼자인 저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놈을 혼자 상대해 보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해봤지만 그놈은 그런 제가 귀찮다는 듯 순식간에 제 몸을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떼어낸 후 다시 저를 때리려는 그놈을 보고 눈을 질끈 감은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노인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지금 젊은 사람 둘이서 힘없는 노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젊은이, 나 좀 도와줘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 이 할머니 알아요? 둘이 아는 사이야, 뭐야?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건 안 되지. 이 할매가 당신 엄마라도 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우리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이 여자가 먼저 달려들었다고! 먼저 멱살 잡고 난리 피운 건 이 노인네인데 왜 우리가 괴롭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는 별 힘도 못 쓰고 당하기만 하시던데 애초에 젊은 사람들한테 노인이 당할 수가 있겠어요? 할 말 있으면 대화로 풀던가. 이거 다 노인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는 무슨... 그럼 이 여자는 임산부인데 이 할머니는 아동 학대한 건가? 아무튼 시시비비는 경찰서 가서 따지시고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다들 꼼짝하지 마요. 특히 거기 남자분, 할머니한테 손대시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당신 폭행으로 감옥 갈 수도 있어. 경찰? 누구 마음대로 경찰을 불렀어? 나 진짜 웬 잡놈이 끼어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다행히도 그 청년이 그놈을 말려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줘서 저는 더한 봉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절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날 길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제게는 그 청년이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경찰들이 도착했고 그렇게 저희는 모두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그 청년도 목격자가 되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되며 두려워하는 저를 달래준 청년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겠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으니까 경찰서에서 진술하면 저 사람들 벌 받을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정말. 정말로 고마워요. 하마터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당할 뻔했지 뭐야.
나도 미련하게 순간 화가 나서 달려들었다가 이사단이 나서. 그러게 혼자는 너무 위험하셨어요. 저 남자가 작정하고 해코지라도 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래요? 어쩌자고 임신한 여자를 쫓아가셨어요. 그 임신한 여자가 내 예비 며느리예요. 우리 아들이랑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다고. 근데 그 여자 뱃속에 천호매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럼 지금 저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것들이 그걸 비밀로 하고 우리 아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야. 예비 며느리라는 애가 남의 애를 패놓고 내 아들이랑 뻔뻔하게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애 낳자마자 양육비만 받아내서 이혼하겠다고 작정을 했더라고. 우와,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벌 받게 해야겠네요. 저런 인간들이 그냥 풀려나면 사회에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청년이 제 사정을 알고는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겠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미안했지만 그 청년 말대로 저도 그것들이 꼭 죗값을 치르길 바랬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며 저는 예비 며느리와 그 기둥 서방을 폭행으로 고소하기로 했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 혼인빙자 사기로도 고소하기로 경찰과 상담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억울하다며 눈물 콧물을 짜고 들어 눕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제 탓을 하는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 잘못된 것 같아. 저 여자가 임신한 나를 걷어차고 때리는 바람에 아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애가 잘못된 것 같아. 경찰 선생님들, 저를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저 노인을 벌 주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죄 없는 임산부를 건드려? 내가 설령 바람을 피웠다 한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내가 무슨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고 사람을 패? 저 할머니가 지금 우리를 폭행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임신한 여자를 때린 노인은 죄가 없나요? 일단 알겠고 진정 좀 하세요. 저희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할머님 얘기 먼저 듣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그냥 맘 놓고 기다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니까? 산모를 구금시키는 거 이거 불법 아니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사람 죽겠네. 이러다가 우리 애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아이씨, 이거 지금 조사가 중요해요? 임산부가 배가 아프다잖아. 얼른 병원부터 보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예비 며느리는 경찰서를 벗어나고 싶어 그런 건지 갑자기 되도 않는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박따박 따져가며 말만 잘 하던 애가 갑자기 배가 땡기고 아프다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의 기둥 서방까지 예비 며느리 편을 들면서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시작돼 버렸어요. 뱃속의 아이를 인질 삼아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경찰들마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서를 벗어나면 다시는 못 잡는 걸 아닐지 저는 걱정이 됐죠.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또 나섰습니다. 경찰 선생님들, 설마 이 사람들 이대로 보내줄 건 아니죠? 사기 폭행으론 구속 수사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누가 알아요? 아니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가짜 진단서라도 끊어오면 수사도 못 해보고 흐지부지 될 텐데 그냥 보내는 건 아니죠. 아이, 그렇다고 임산부가 아프다는데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죠. 사실 저희 사촌 누나가 산부인과를 하거든요. 지금 거기 전화해서 구급차 보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가서 진찰 받고 무사한 거 확인하고 괜찮으면 다시 데려와서 조사받게 하죠. 어때요? 그 길로 경찰서를 벗어나서 며느리가 배째라고 나오면 다시 수사를 할 때까지 한참 걸릴 거고 겨우 폭행의 사기 수사를 경찰들이 열심히 해줄 것 같지도 않겠다 싶었는데 제가 걱정하던 것을 그 청년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의 사촌 누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시라니. 청년이 믿을 만한 자기 사촌 누나에게서 진료를 받게 하겠다며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자 꿍꿍이가 들통났다 싶었는지 며느리와 기둥서방은 난리를 피며 거절했지만 어쨌든 병원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더 이상 될 핑계가 없어 결국 저희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청년의 사촌 누나가 있다는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아니 글쎄 그 병원이 제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던 겁니다. 제 예비 며느리가 오전에 진찰을 받고 왔던 그 산부인과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일이 더 쉬워지게 됐어요. 이미 예비 며느리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 그것들도 괜히 돌팔이라느니 뭐니 헛소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아기 핑계로 수사를 거절하려던 예비 며느리는 정직한 의사 선생님에 의해 꾀병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미 안정기도 지났고 아이가 활동이 클 시기가 아니라서 조사받고 하시는 데는 전혀 위험이 없으세요. 지금 시기엔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활동적으로 지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 구속수사도 아니고 그냥 조사받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로는 특별히 이상이 없네요. 산모도 아이도 아주 건강해요. 거 봐요. 이 여자가 지금 조사받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라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 내세워서 발악하면 그만인가? 그럼 이제 됐으니까 다시 조사받으러 갈 수 있는 거죠? 경찰 선생님들, 저 인간들 죗값을 탈탈 털어주세요. 저는 그 청년과 의사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지 하늘에서 저를 도우러 온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아무렇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예비 며느리는 다시 경찰서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저희 아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당사자의 일이다 보니 숨길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인 제 아들이 직접 나서야만 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정환아.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로 와달라뇨? 어머니가 경찰서를 들락거리실 일이 뭐가 있으시다고. 그게 일이 그렇게 됐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내가 피해자야. 그리고 너도 당사자인 네가 고소장을 써야 한다 그래서 부른 거야. 예? 고소장이라뇨? 그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피해자라니. 누구한테 피해를 보신 건데요? 그게 네 약혼자 말이다. 그 아름이 때문에. 예? 아름이가 왜요? 자기야. 자기는 왜 여기 있어? 저는 말 한마디 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체 이 기막힌 상황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먼저 경찰서에 있던 예비 며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와 그 애까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아들은 뭔가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잠깐의 시간, 자신의 약혼녀를 보고 반가워하다가 제 굳은 얼굴을 보고 상황 파악을 하며 점점 굳어져가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웠어요. 정환아, 미안하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글쎄요. 아직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아마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괜히 마음 아프게 억지로 설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 전에 어머니, 지금 몸은 어떠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나야 괜찮지. 엄만 멀쩡해. 글쎄요. 어머니가 저 대신 어떤 난리에 휘말리셨는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 그 와중에 괜찮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쓰고 계신 고소장도 폭행 고소장인걸요? 아니야. 이건 그래도 당한 게 있으니 갚아주려고 그러는 거고 엄마는 정말 괜찮다. 물론 고소장 접수하려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긴 하더구나. 그러시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어머니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저 못 참을 것 같네요. 어머니한테 상처 준 인간들 제가 가만히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럼 저는 따로 형사들 만나볼게요. 그 여자랑 대화도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대충 마무리하시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이왕이면 입원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나이롱 환자처럼 보이더라도 이왕 고소할 거면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뒤처리를 아들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진단서를 떼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갔더니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그제서야 갑자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몰랐던 건지 넘어질 때 꼬리뼈를 다치고 허리를 다쳤던 모양이었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꼼짝도 못하겠는 것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게 됐고 그 정도의 진단이면 폭행 고소에 아주 유리하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제 상태를 보고 속상해하며 걱정했지만 저는 덕분에 그것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벌을 줄 수 있겠다 싶어 오히려 좋더라고요.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저는 그것들이 꼭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결국 제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자 일이 커지게 됐어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의 기둥서방인 그놈이 폭행절도로 소년원부터 감옥을 들락거린 자법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폭행으로 형을 살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 있었던 건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폭행 사건이 벌어졌으니 다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형국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 애는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초범의 임산부라는 이유로 큰 죗값을 치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희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나며 그 애도 순탄치는 않게 됐네요. 먼저 아들은 민사 고소를 걸어 그동안 그 집 모녀에게 드렸던 금전적 도움을 전부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에 금품 갈취까지 얹어서 법적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 아들이야 남는 게 돈이고 시간이니 비싼 변호사 써서 소송 가면 그만이지만 그것들은 더 뜯어먹을 신랑이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애 아빠는 폭행으로 감옥에 가버리고 그 애 혼자 미혼모가 되어 애를 낳아 키우게 됐으니 그 애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원섭섭하게 상황이 끝나며 저희 모자에게도 드디어 안정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말 못할 일을 겪으면서 아들이 행여 나쁜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는데 다행히도 아들은 큰 문제 없이 잘 견뎌줬어요.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에게 철없이 속았다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마음이 오히려 분노가 되어 복수심이 들끓었다 하더라고요. 덕분에 그 복수심을 원동력 삼아 힘든 시간을 버텨줬고 1년이 넘도록 걸린 소송에서 모두 이기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는 정환이 네가 못 버티고 괴로워서 고통받으면 어쩔까 걱정이 많았어. 근데 다행히 네가 잘 이겨내줘서 다행이다 싶구나.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약한 놈으로 보이세요? 저도 이제 제 앞가림 정도는 해야죠.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큼 저 나약한 놈 아니에요. 물론 속은 상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속은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엔 나쁜 인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평생 안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행운만 바라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되니까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결혼식 올리고서도 끝까지 의심 못했을 텐데 어머니가 먼저 알아차려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일을 잘 해결한 거 아닐까요?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되려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그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아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우는 게 아닐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라준 아들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그런 아들을 믿고 따라주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마음이 고와서 그런 몹쓸 것에게 당했지만 언젠가 그 예쁜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짝이 나타날 거라 기대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기대에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이 네가 병원까지 웬일이야? 오늘도 엄마 데리러 온 거야? 엄마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다는데 왜 자꾸 데리러 오니? 너도 바쁠 텐데. 어머나, 선생님도 이제 퇴근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여기 저희 아들은 알고 계시죠? 저희 아들이 저 걱정돼서 데리러 온 모양이에요. 예, 저도 정환 씨 알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 아이, 선생님이 저희 아들 이름까지 기억하세요? 그게 저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 정환 씨랑 사귀기로 했어요. 저 예쁘게 봐주세요. 참 인연이란 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 병원 선생님의 사촌 동생에게 도움을 받은 뒤로 제가 선생님과 부쩍 가깝게 지냈는데 저희 아들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안면을 트더니 그 사이에 둘이 무슨 연불이 생겼나 봅니다. 아들이 제 걱정이 된다고 종종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언제 저 몰래 마음을 키웠던 건지 어느 날 제게 교제 사실을 알려왔지 뭐예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는 이내 얼굴에 펴지는 웃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부터 선생님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다 은혜를 입어 감사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선생님께 늘 감사했던 저였네요. 딸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귀한 아가씨가 저희 아들과 만나준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도 예뻐, 마음은 더 예뻐. 거기다 의사 선생님으로 능력까지 출중하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예쁘게 만나고 있다니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는 똥차 가면 벤츠가 온다 그러더니 악연이 지나고 인연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이제 곧 몇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와중에도 싸우는 일 한 번 없이 잘 맞아 보이더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 흔한 잡음 하나 없네요. 저도 괜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공부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난다 싶더니 사돈 내외도 얼마나 덕망 있으시고 인품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하신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사돈과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네요. 그러니 이제 저도 아들 걱정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